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단과 학원에서 중학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입니다. 사실 사연을 보내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보여지는 시각에 따라 저의 이야기는 축복받을 일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손가락질 받을 일도 될 것 같아서요. 그래도 기왕이면 따스한 온정의 시선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해서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써내려가 봅니다. 저와 남편은 소위 말하는 소꿉친구입니다. 초등학교 동창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 동네 이웃에 살던 친구였던지라 코올리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곁에 있는 것이 당연한 사이가 됐죠. 제가 어릴 땐 워낙 선머슴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어 어린 시절 전 동네 골목대장 노릇을 했었고, 남편은 저의 오른팔 노릇을 자처하며 칼싸움을 할 때도 제가 영웅 역할을 하면 남편은 꼭 악당이나 부하 역할을 하고 싶다고 자처했었죠. 어릴 땐 거기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생각해보니 어린 시절부터 절 좋아했던 남편이 절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뭐든지 다 양보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조숙하고 생각이 깊은 아이였고, 우리는 친구 사이에 한 번쯤은 있는 다툼도 없이 늘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어요. 보통 유년 시절의 친구, 특히 성별이 다른 경우엔 머리가 크고 2차 성징과 사춘기가 오면서 남자와 여자가 가지는 성별 차이를 알아가고, 또 자라면서 습득하는 사회적인 학습의 영향으로 취미나 관심사도 달라지면서 멀어지거나 대면대면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저와 남편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도 여전히 사이가 좋았죠. 특히 예전보다 얌전해지기는 했어도 전 여전히 순정 만화보다는 박진감 넘치는 소년 만화나 모험물을 좋아했던지라 취향이 잘 맞는 오랜 친구인 남편과 만화책이나 소설 이야기로 밤을 지새울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거리도 가까운 남편의 가족과 저의 가족은 거의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고, 정말 다 같이 어디 외식이라도 하면 이웃사촌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하고 대가족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으니까요. 남편의 부모님 역시 더없이 좋은 분들이셨고, 맞벌이로 바쁜 저희 부모님을 대신해 절 딸처럼 돌봐주며 아껴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해준 밥보다 남편의 어머니, 즉 제 미래 시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더 많이 먹고 컸으니 말 다 했죠. 공부에 큰 뜻이 없고 가정 형편도 어려웠던 남편은 고등학교를 실업계로 가게 되었고, 그냥저냥 사는 형편에 고만고만한 대학에 갈 정도의 성적은 되었던 전 예전부터 아이들을 좋아했는지라 선생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범대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기에 고등학교는 갈라지게 되었어도 우리 사이는 여전히 돈독했죠. 여전히 이웃에 살고 있었어도 남편의 학교는 먼 곳에 있었던지라 일찍 등교하고 실습 때문에 늦게 들어와서 예전처럼 만날 수는 없었지만요. 그래도 어릴 때부터 함께하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모두 같은 곳을 나왔는지라 친구나 인맥의 풀도 정말 많이 겹치는 편이었고, 고등학교가 갈라지고 나서도 자주 어울려 놀았던 탓에 서로 고등학교 가서 사귄 친구들하고도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 영혼의 단짝 친구처럼 지낼 줄만 알았던 남편과 저의 관계가 변하는 순간은 정말 순식간에 사고처럼 찾아오더라고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같이 수다를 떨면서 커다란 우산 하나에 두 사람의 몸을 싣고 걸어가고 있는데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제 곁을 스쳐 지나갔죠. 그때 남편이 커다란 손으로 제 팔을 꽉 잡고는 길 안쪽으로 쑥 하고 잡아당기지 뭐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치채기도 전에 훌렁 남편이 이끄는 쪽으로 쏠린 전 놀란 토끼처럼 눈만 껌뻑이고 있는 채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주야, 괜찮아? 아, 진짜 운전 이상하게 한다, 그치? 그러네. 내가 좀만 늦었어도 너 다리에 물 닿을 뻔했다. 그러네. 아, 야, 뭘 그렇게 멍 때리고 있어. 혹시 나한테 반했냐? 어이씨구, 내가 너한테 뭘 반해. 꿈 깨. 말은 그렇게 얼버무렸지만 어찌나 가슴이 쿵쾅쿵쾅 뛰던지요.
그제서야 18의 저는 깨달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좋은 역할, 멋진 역할은 다 저를 시켜주면서 자기는 쫄병을 자처하고 제가 조금 심술이 나서 괴롭히거나 과한 장난을 쳐도 웃는 얼굴로 다 당해주고 맞아주던 것도 남편이 정말 저보다 약하거나 여려서가 아니라 저를 배려해주고 지켜주기 위해 약한 척을 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사실 저는 18이 되어서도 철이 덜 든 사춘기 소녀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과 더 친했을 정도로 사랑이니 연애니 이런 건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딱히 없는 그런 부류에 속해 있었거든요. 18의 어느 봄, 첫사랑은 그렇게 갑자기 찾아오더랍니다. 그날 이후로 어릴 땐 저보다 덩치도 작고 병치레도 찾아서 맨날 코나 질질 흘리고 다니던 옆집 꼬맹이의 어깨가 어찌 그리 듬직해 보이던지, 더 크고 단단한 손은 또 얼마나 멋져 보이던지, 언제나 작고 가녀릴 줄로만 알았던 옆집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녀석의 집이 가난했다 보니 어릴 때 놀림을 당하곤 할 때마다 제가 우악스러운 성격으로 넌 내가 지켜준다 라고 패기 있게 소리치곤 했었는데 그게 다 엄청난 흑역사로 느껴질 정도로 훌륭한 청년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나만 언제까지고 어린 시절 그대로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 그때부턴 좋아하는 남자아이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 외모 꾸미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행동도 좀 조신하게 보이려고 내숭도 떨어보고 지금 생각해보면 첫사랑에 빠진 여고생의 1일 흑역사를 새로이 쓰고 있었던 거나 다름없죠. 하지만 이 눈치 없는 녀석은 제가 예뻐 보이고 싶어 노력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갑자기 화장품을 바르고 나타나거나 치마를 입고 나타나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니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영 꺼림칙해 하더라고요. 야, 너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치마 입었어? 형식이? 상준이? 난 치마도 못 입냐? 그리고 형식이 상준이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미쳤냐? 아니, 너 요즘 진짜 이상하잖아. 저번에도 입술에 지렁이 기름 바르고 나타나 줄 알았나. 수상하단 말이지. 너 남친 생겼냐? 지렁이 기름 아니고 립글로즈거든. 그리고 맨날 시간 나면 너랑 붙어 다니는데 내가 남자친구 사귈 틈이 어딨냐? 그치? 역시 그렇지? 야, 너 이상하게 좋아한다? 나도 아직 여친 못 사귀어 봤는데 너만 남친 생기면 억울하니까 그렇지. 눈치 없는 놈아. 저는 녀석에게 잘 보이려고 거금 3,000원을 주고 산 립글로즈를 홧김에 녀석 얼굴에 냅다 던지고 씩씩대면서 집에 왔어요. 남편이 말한 형식이랑 상준이 중 상준이라는 친구는 어릴 때 삼총사라고 불릴 정도로 죽이 척척 잘 맞는 단짝 친구였는데요. 상준이는 중학생 때 이사를 가는 바람에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졌어도 여전히 사이좋게 지내면서 주말이면 집에 놀러와서 셋이 함께 만화책도 보고 영화도 보내면서 시간을 보낼 정도의 중마고였죠. 그때쯤부터 전 상준이에겐 제가 남편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가끔 연애 상담을 하곤 했었어요. 아마 제가 상준이랑 연락도 전보다 자주 하고 자기 몰래 둘이 만나기도 하는 걸 보고 둘이 사귀는 게 아닌가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둘이 만나면 자기 얘기만 했는데 말이죠. 데이는 진짜 날 손톱에 때만큼도 여자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데이가 널 얼마나 생각하는데. 다른 여자애들한테는 춥다고 옷 벗어주고 그런 거 안 해. 널 진짜 남자처럼 생각하면 옷 벗어주고 그러겠어? 데이가 나한테 그런다고 생각해봐. 그럴까? 아직 고백도 안 하고 벌써부터 겁먹으면 어떡해. 그치만 고백했다 차이면 이제 친구도 못할 거 아니야. 그건 싫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좀 도와줄까? 어떻게? 데이도 너랑 똑같이 친구 사이 멀어질까봐 고백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여자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상준아, 너도 못소린데 어떻게 그렇게 남의 연애 심리를 잘하냐? 아이, 넌 꼭 그렇게 아픈 데를 찔러야겠냐? 아무튼 상준이의 계획은 이랬어요. 항상 같이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서 데이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저랑 똑같이 괜히 고백했다 차여서 친구도 못하게 될까봐 겁먹은 걸 수도 있으니 저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문을 은근슬쩍 풀어보자는 거였죠. 만약 데이가 저를 좋아한다면 대놓고 티는 못 내도 분명히 무슨 반응을 보이긴 보일 테니 반응을 보면 저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상준이의 조언대로 전 남편이 놀자고 해도 일부러 공부가 바쁘다 약속이 있다는 핑계로 은근슬쩍 피하기 시작했고 상준이는 계획대로 요즘 민주한테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더라 라고 하며 데이에게 말을 흘렸습니다. 상준이의 말대로 효과는 엄청났죠. 야, 너 남자친구 생겼다며? 아, 깜짝이야. 넌 오랜만에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그거냐? 솔직히 말해. 진짜 남자친구 생겼어? 아이, 왜 화를 내고 그래? 너 진짜 나만 남친 생겨서 억울해서 그래? 누군데? 내가 아는 놈이야? 말하라니까. 네가 알아서 뭐 할 건데. 우리가 코올리게 초딩 때도 아니고 내가 누구랑 어디서 뭘 하는지 시시콜콜 다 너한테 말할 필요 있어? 몰라. 누군지 몰라도 분명히 이상한 놈일 거니까 관둬. 네가 어떻게 알고 그런 소리를 해? 내 남친 너 모르는 애거든? 좋은 애거든? 그러니까 주변에 하고 많은 남자 놔두고 어디서 갑툭튀한 놈이랑 왜 사귀냐고. 뭔 소리야 진짜. 형식이도 있고 상준이도 있고 네 옆에 나도 있잖아. 뭐? 뭐라고 했어 너 지금? 나도 너 좋아한단 말이야.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름도 모르는 놈이랑 사귈 줄 알았으면 내가 더 먼저 좋아했는데 내가 그러면서 진짜 억울한 얼굴로 질질 짜기 시작하는데 귀여우면서도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찌나 기쁘던죠. 진짜 어디 가서 꽹과리라도 하나 빌려와 괴지나 칭칭나네를 열창하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너 진짜 나랑 사귈래? 진짜 나 좋아해? 뭐? 너 남친 있다며? 그거 사실 뻥이야. 뭐라고? 나도 너 좋아해. 근데 네가 날 여자로는 안 보는 것 같아서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으니까 상준이가 질투 작전 해보자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효과 직방일 줄은 나도 몰랐지. 당장 상준이한테 가서 따져야겠다는 걸 간신히 말리고 약간의 어색한 시간을 끝으로 우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교제 소식을 들은 집안 어른들은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며 놀라지도 않으셨고 우리가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혁혁한 공을 세운 상준이 역시 자기 일처럼 축하해 주었어요. 나중에 너희 결혼하면 사위는 내가 보게 해주는 거다. 야, 아직 사귄 지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 그럼 넌 나랑 대충 사귀다가 헤어지려고 그랬었어? 와, 이거 완전 나쁜 여자였네. 그렇게 저희는 때론 친구처럼 때론 가족처럼 또 때로는 연인다운 관계를 이어나갔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편은 바로 취업을 했고 저 역시 선생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교대에 입학했어요. 제가 졸업하던 해쯤 남편은 군대 제대를 했고 저희는 조금 이른 시기에 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도 없는 형편에 남들 다 해온다는 신혼집 장만도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함께 해온 세월이 20년 아닌가요? 전 이 긴 세월을 마음 변치 않고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했고
이웃으로 살아온 세월만큼 남편은 물론 남편 가족들의 선한 성정 역시 우리 가족 모두 익히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가족이 더 늘어서 좋다고 하며 저나 부모님이 전혀 그런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저희 부모님께 조금 지원받은 돈과 남편의 저축을 보태 작은 빌라에서 전세로 신혼집을 장만했어요. 그리고 어릴 적 약속처럼 상준이가 결혼식 사회도 봐주었죠. 부부의 20년 지기 친구가 사회를 봐주는 결혼식은 웃음과 눈물이 함께 출렁이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교대를 졸업한 전 곧바로 임용고시를 준비했지만 아쉽게도 2차례 낙방했습니다. 물론 경쟁들이 낮은 지방 쪽으로 선회하면 한 번에 붙을 수도 있었겠으나 이미 가정이 있는 저의 경우엔 제가 지방으로 옮기게 되면 한창 신혼인 남편과 떨어져 지내거나 남편도 같이 가야 하는데 가족과 멀리 떨어지는 것도 문제고 남편 직장 문제도 있고 해서 고민이 많았죠. 다들 늦게 결혼해 늦게 아이를 낳는 시대가 오고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전 빨리 아이를 낳아 단란한 가족을 꾸리고 우리 집과 남편 집 그리고 우리 아이까지 대가족이 모두 화목하게 사는 미래를 항상 바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고 아직 임용도 못 붙은 저나 고등학교를 졸업해 단순 기술직에서 일하는 남편의 형편으로는 요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고민을 모르지 않았는지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나 이직할까 봐. 왜?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무슨 일 있어? 성실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인데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속했기에 갑자기 직장을 옮긴다는 소리에 전 놀랄 수밖에 없었죠. 자기 요즘 돈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전에 같이 일하던 분이 페이가 더 센 직장을 소개해 준다고 했으니까 기회 봐서 옮길까 해. 자기 임용부터도 한동안은 자리도 잡아야 할 거고 우리 애기 태어난 후 생각하면 저축도 더 많이 해둬야 할 텐데 자기 시험이랑 앞으로의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거 내가 뻔히 알면서 나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순 없잖아. 안 그래도 임용고시에 재수, 삼수하는 거 정도야 경쟁률 높은 지역에선 그리 드문 일도 아니었다지만 마음만 급했던 전 지금이라도 현실과 타협해서 기간제 교사나 학원 강사 쪽을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학원 강사가 공무원인 초등교사보다는 돈 많이 벌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남편이 학원 강사 모집하는 구인 공고를 보고 있었던 걸 보고 말았나 봐요. 그렇게까지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라서 남편에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내가 빨리 백수생활 청산하고 임용에 붙어야 할 텐데 미안해. 자기야, 내가 도움이 되는 게 없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다른 문제로 신경 쓰니까 더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야. 자기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꿈이었잖아. 남편도 또 어디 있을 거야. 내가 뒤에서 밀어줄 테니까 자기는 걱정하지 말고 다음 임용고시나 열심히 준비해. 저는 남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에 이직하기로 한 직장에 대해선 묻지 않았어요. 남편이 이직을 결정하고 새 직장에 며칠 출근하고 나서야 그게 고층 건물 창문을 닦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외에 높은 빌딩 같은 곳에 옥상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 공중에 매달려서 창문을 닦는 그런 사람들을 한 번씩 볼 수 있잖아요. 남편이 새로 들어간 직장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창문 닦기 일은 상당한 기술과 안전지식이 있어야 하는 전문직이었고 일의 위험성 때문에 하려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아 페이는 확실히 셌지만 아무리 남편을 전적으로 믿는 저라도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한다고 하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에서도 만류하기는 마찬가지였죠. 집안 어른들은 물론 친한 친구들까지 나서서 페이가 좀 낮더라도 최소한 목숨 위협은 안 받는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어요. 저 역시 처음엔 걱정되는 마음에 몇 번이나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지만 남편은 조선소나 막노동이나 공장이나 사람이 다치고 사고가 나려면 얼마든지 난다고.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컴퓨터만 두드리니까 안전할 것 같은 사무직들도 허리 나가고 목 나가고 어깨 나가는 사람이 한둘 아니라며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화려한 언변으로 절 설득했죠. 나 못 믿어. 내가 자기 두고 혼자 어디 갈 사람이야? 남들 10배, 100배로 더 조심하고 안전에 신경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이고, 맨날 콧물 찔찔 흘리면서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도 넘어지던 데이가 많이 컸네. 지금은 내가 자기보다 키도 훨씬 크고 힘도 훨씬 센데 아직도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남편이 그렇게 굳은 결심을 지키는 걸 보며 저 역시 더 열심히, 더 악착같이 공부해서 임용고시에 합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포기하겠다고 하면 남편이 한 고생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매일 고된 일을 하고서도 인상 한번 찌푸리는 일 없이 늘 밝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오는 남편을 보며 저 역시 점점 과한 걱정은 내려놓고 그래, 나와 미래의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기가 제일 조심할 거야 하는 생각에 남편을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전 삼수를 끝으로 임용고시에 붙어 운 좋게 신혼집에서 멀지 않는 초등학교로 발령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 임용이 결정이 되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바빠지니 자녀 계획은 다시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상황이었죠. 당시엔 초등학교 교사란 것이 이렇게 행정 업무가 흘러 넘치는 일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좋아하는 아이들과 하하호호 꽃밭을 거닐 생각만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었으니 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인간이긴 했네요. 그렇게 3년쯤 지났을까요? 저도 나름대로 일에 익숙해지고 남편 역시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 이제 슬슬 다시 자녀 계획에 대한 논의를 나누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 때쯤이었어요. 비극이란 정말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더라고요. 여느 날과 같이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수업 중이라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연속으로 2-3통이 계속해서 걸려오길래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응급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사고가 났으며 지금 의식불명인 상황이니 어느 대학병원 응급실로 보호자가 빨리 와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그때부턴 제가 뭘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제대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말 넋이 나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급하게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남편은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로 계속해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으나 부상이 워낙 심한 데다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해 상황이 좋지 않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저는 큰 충격과 시리에 빠졌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여느 날과 같이 고층 빌딩의 창문을 닦으며 갔던 남편은 10층 높이에서 안전장치가 풀려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고 바로 밑에 화단이 있어 즉사까지는 면했으나 높이가 높이다 보니 아무래도 기적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것이 의사의 말이었죠. 의료진은 어떻게든 남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남편의 몸에 저는 이름도 모르는 의료장치를 연결하고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기계로 남편의 가슴을 한 번 압박할 때마다 남편의 코와 입에선 불순물 같은 것이 섞인 혈액이 계속해서 토해내지듯 흘러나왔고 전 그것이 남편이 보내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너무 아프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 사람들을 멈춰달라고. 이제 그만해주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너무 아파하잖아요. 사실 의학적으로 따졌을 때 당시 남편은 의식조차 없는 상황이라 고통을 느낄 수도 없었겠지만 그렇게 전 남편에게 가해지는 무의미한 소생술을 스스로 중단시키고 남편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 그때 내가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남편이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자책을 하곤 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도 모두 저에게 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대의의 마지막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위로해 주셨고 저는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미망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세월만큼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했던 마음의 크기만큼 저 역시 아파야 했어요. 죽은 사람은 떠나면 그뿐이고 남겨진 슬픔은 오롯이 산 사람의 몫이라는 말, 정말 뼈 시리게 체감했죠. 정말 한동안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3일을 굶어도 밥은 먹어 뭐하나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에 허기짐을 느끼지 못했고, TV를 보다가도 우연히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이나 남편과 함께 갔던 곳이 나오면 발작적으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고층 빌딩이나 높은 아파트는 쳐다도 보지 못하는 고소공포증까지 생겨서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했던 까닭에 1층 주택인 친정집에 내려와서 지내야 했고, 결국 그렇게 어렵게 이룬 저의 선생님으로서의 꿈도 그날 남편을 떠나보내던 그 응급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온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휴직계는 사직서가 됐고, 동료 교사들도 제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기에 아무도 말리지 못했죠. 부모님은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몇 년 푹 쉬어라며 짐짓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해 주셨지만, 자식이 망가져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또 오죽했을까요? 시댁 식구들 얼굴만 봐도 남편 생각이 나는지라 시부모님을 뵙지도 못하고 그렇게 폐인처럼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집으로 상준이가 찾아왔더라고요. 여기는 어쩐 일이야? 너 취직해서 타 지방으로 갔다며? 그냥 너 요즘 어디서나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와봤지. 에휴, 기집애 꼴이 그게 뭐냐? 대희가 깜짝 놀라겠다. 대희 얘기는 왜 해? 남편의 장례식 이후로는 처음이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선 상준이도 군대를 가고 취업도 해야 하고 해서 저희가 결혼하던 시점 이후부터는 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상준이는 여전히 저에게나 남편에게나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때도 상준이는 일부러 3일씩이나 회사에 무급 휴가와 연차를 달고 쓰고 와선 3일장을 치르는 내내 저와 시댁 가족들의 곁을 지켜주었어요. 그러지 말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밥이라도 먹으러 가자. 오늘 이 오빠가 너 좋아하는 대게 쏜다. 오빠는 무슨 대게? 우리 대희도 좋아하던 건데. 너 이러고 있는 거 보면 대희가 가장 슬퍼할 거야. 난 그런 거 안 믿어. 사후세계 귀신 그런 게 있으면 꿈에라도 한 번은 나올 법한데 꿈에도 안 나오잖아. 진짜로 있는데 안 나오는 거면 미워 죽겠어. 꿈에라도 한 번 나와주지. 그날 전 집 앞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북받쳐 오르는 슬픔에 펑펑 울었고, 상준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준이는 지방에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매주 주말이면 저의 친정집에 찾아와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나가서 밥을 사 먹이거나, 가끔은 햇빛도 쐬어야 한다며 공원에 데리고 가거나, 문화생활 안 하고 살면 꼰대가 된다며 나중에 교편에 복귀했을 때 어쩌라고 그러냐며 영화도 보여주고, 저의 아픈 마음을 치료해주기 위해 곁에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어요. 덕분에 1년 가까이 폐인처럼 지내던 저도 제법 사람다운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었죠. 너 근데 이렇게 주말마다 나 만나러 와도 되는 거야? 여자친구가 뭐라고 안 해? 나 괜히 친구 치정 싸움에 끼기 싫다. 에이, 내가 여친이 어딨냐? 있으면 너 만나러 오겠어? 여친하고 붙어있을 시간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날 만나지 말고 미팅도 다니고 소개팅도 하면서 좋은 여자 만날 궁리를 해야지. 만날 나 만나면서 지지리산 궁상을 떠는데 누가 널 좋다고 해. 물고기를 낚으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겠어? 낚시터로 가야 할 거 아냐. 이제 너까지 그러냐. 명절에 부모님 뵈러 갈 때마다 온 집안 어른들한테 그런 이야기 듣는데 제발 너라도 좀 그러지 마라. 사실 30을 넘어가면 나이가 나이다 보니 여자애들도 남자애들도 다들 결혼을 하는 시기잖아요. 제 주변은 특히 저처럼 결혼을 일찍 한 애들이 많은 편이라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중마고들 중에선 상준이만 유일하게 아직 미혼이었어요. 거기다가 옛날부터 서로 간에 비밀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는데 상준이는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티를 낸 적도 없고, 그래서 농담 삼아 쟤는 분명히 아직도 모쏠일 거라면서 놀리곤 했었는데 이상하게 상준이는 여자에게 그렇게 관심도 없고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해도 본인이 거절할 정도였거든요. 그땐 다들 아직 어리고 젊으니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결혼 정년기인 나이에도 여자친구를 사귈 마음조차 없어 보이는 게 저 역시 슬슬 걱정이 되기는 했죠. 야, 다음 주 주말에 시간 있지? 왜?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와라. 너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티켓 내가 제일 앞열로다가 구해놨거든. 그거 구하기 엄청 힘들 텐데 대체 어떻게 산 거야? 아무튼 시간 무조건 내. 내가 주말에 아침 일찍 너네 집 앞으로 데리러 갈 테니까. 상준아,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나 요즘 많이 좋아졌잖아. 이제 괜찮아, 정말로. 그래, 너 요즘 부쩍 자주 웃는 모습도 보여주고 건강 회복도 좀 된 것 같고 보긴 좋긴 하더라. 아휴, 그때는 진짜 말도 마라. 야, 난 좀비가 걸어오는 줄 알았잖아. 피부는 곰처럼 푸석푸석 해가지고 옷은 무슨 넝마같이 입어가지고 빽싹 마른 애가 현관문도 힘없이 열고 들어오는데 아유,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쫙 끼친다니까. 아유. 말을 해도 꼭 그렇게. 아휴, 넌 암튼 그래서 여친이 없는 거야. 그렇게 전 상준이와 어릴 때처럼 돈독하고 가까운 친구 관계를 유지하며 몇 년을 보냈고 상준이가 일부러 신경 써서 절 만나러 와주고 이렇게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모두 배려해주고 보살펴준 덕분에 그나마 정신적인 충격을 어느 정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치료하게 된 것도 복직 준비를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학원을 등록해 취미를 시작한 것도 모두 상준이의 조언 덕분이었거든요. 그렇게 휴직 5년 만에 저는 무사히 다시 복직할 수 있었어요. 물론 예전만큼의 열정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교탁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처음과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을 거라는 판단하에 초등학교 교사가 아닌 중학생들을 담당하는 학원 강사로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또래 아이들을 보면 여전히 마음이 시리고 아팠거든요. 내가 임용고시를 좀 더 빨리 붙었더라면, 다른 욕심 안 내고 아이부터 낳았더라면, 그러면 남편을 그렇게 먼저 떠나보내도 우리 아이는 내 곁에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솔직히 없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일찍 떠나보낸 시부모님께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시부모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이제 세월도 흘렀는데 너도 그런 것에 마음 두고 자꾸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말고 한창 젊고 창창한 나이에 새 출발을 하라면서 제 등을 떠미셨지만요. 아가, 매년 이렇게 우리 생일 제사 챙겨주는 건 고맙지만 이제 안 찾아와도 된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이사도 갈 거야. 가면 너한테 어디로 가는지 안 가르쳐 줄 거야.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이 집 대희 어릴 때부터 살았던 집이잖아. 여기서 숨 쉬고 살라니 매 숨마다 우리 아들내미 생각나. 우리 매미 편치가 않네. 세월이 흘러도 자식은 가슴에 묻히는 게벼. 그리고 너도 한창 곱고 좋을 나이에 우리 같은 노인네들 수발들러 자꾸 들락거리지 말고 이제 태희는 있고 좋은 사람 오래오래 너와 함께 남은 인생을 같이 해줄 사람을 찾아야지. 아이도 낳고 함께 늙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언제까지 영원히 서른둘에 남아있는 태희만 붙잡고 살겨. 어머니... 시부모님은 정말로 이사를 가셨고 어디로 이사 가셨는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전화번호는 아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무난 인사를 드리는 것은 여전했지만요.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 같은 건 추호도 없었지만 자식처럼 절 아껴주셨던 분들이기에 저만 보면 멀리 떠나보낸 아들 생각이나 마음이 아프신 것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의 나이는 40을 앞두고 있게 되었고 상준이는 절 보살피느라 여전히 여자를 사귀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서야 전 정신이 퍼뜩 들었어요. 내가 지난 과거에 얽매여 사는 동안 주변을 못 돌아봤구나. 내 시간이 멈춘 것이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만 것이죠. 시부모님도 친정 부모님도 그리고 상준이마저도요. 저는 일에 더욱 매진하며 시부모님께도 친정 부모님께도 그리고 그 긴 세월 절 보살펴주며 힘을 나누어 주었던 상준이에게도 부끄럽고 미안하지 않게 제가 이젠 정말 다 괜찮아졌고 제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쯤부터 상준이가 주말에 올라온다는 것도 일 핑계로 조금씩 미루거나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상준이 역시 이제 그만 과거의 아픔은 잊고 더 늦기 전에 좋은 여자를 만나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상준아, 너 소개팅 해볼래?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 우리 학원 강사님 중에 정말 예쁘고 착한 분이 있거든. 그분도 2년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진 이후로 연애를 못하고 계신다고 해서 좋은 사람끼리 잘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그쪽은 나랑 제일 친한 친구라고 하니까 오케이 했어. 넌 어때? 지금 만나는 사람 없음 한번 만나봐. 내가 뭐 너한테 아무나 소개해 주겠어? 진짜 괜찮은 분이라니까. 됐어. 생각도 안 해보고 내가 사진 보낼 테니까 얼굴이나 한번 봐. 됐다니까. 왜 그래? 상준이는 그렇게 버럭 화를 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평소에 화내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애라 전 너무 깜짝 놀란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어볼 엄두도 못 냈어요. 예전 여친이랑 많이 안 좋게 헤어졌나? 내가 뭘 실수한 게 있나? 잘못한 게 있으면 말이라도 해주지 하는 마음에 걱정만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 상준이가 대뜸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아까 낮에는 미안해. 내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너한테 소리를 질렀지. 넌 아무것도 모르는데 괜히 화풀이 했어. 정말 미안해.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해봐.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땐 서로 돕고 힘이 되어야지. 나 사실 너 좋아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사실 아주 어릴 때부터 너 좋아했어. 네가 워낙 데이를 좋아하고 또 데이도 너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너랑 데이 사이엔 다른 사람들은 끼어들 수 없는 틈이 있었어. 다들 너랑 데이 사귄 게 의외라고 했지만 난 둘이 결혼도 할 줄 알았어. 오랜 세월 지켜보다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는 법이거든. 너희 사귀면 마음이 정리가 되겠지. 너희 결혼하면 마음 정리가 되겠지 한 게 30년 세월이 넘어버렸네. 중간에 다른 여자를 사귀어보고도 했지만 다 잘 안 됐어. 정말이야? 농담하는 거 아니야? 몰래카메라 이런 거 아니지? 내가 어떻게 이런 걸로 농담을 해. 너한테 포기는 이미 진작에 했었어. 너도 데이도 나한테는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한 친구이기도 했으니까. 근데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게 그렇더라.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루어지지 못할 줄을 알면서도 계속 널 사랑하고 싶은 내 마음을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평생 말 안 하고 내 가슴에만 묻어두려고 했어. 나도 세월이 지나면 좋은 사람 나타나겠지.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데 서서히 작아지겠지. 근데 잘 안 됐어. 근데 넌 내 속도 모르고 자꾸 여자 얘기하고 여자 소개시켜준다고까지 하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억울해서 그만 화를 내버렸네. 아주 미안하다. 네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억울함을 느끼겠어. 나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 뭐 대답을 바란 건 아니야. 그냥 이렇게 네 옆에 계속 있으니까 데이한테 못할 짓인 거 알면서도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생기더라. 그냥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너랑 친구로 지내는 건 힘들 것 같아. 미안해. 내 일방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또 상처 줘서. 상준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축 처진 어깨로 터덜터덜 걸어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 연락이 뚝 끊겼어요. 이젠 정말 2번 다시 보지 않을 생각으로 연락을 안 하는 거라는 것을 아무리 저라도 모를 수가 없었죠. 저 역시 평생을 친구로만 봐온 상대였기에 거기에 먼저 보낸 남편과 셋이 함께 유년 시절을 보낸 중마고이였기에 정말 혼란스러운 마음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채로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하필이면 작년은 또 남편의 10주기였던 해라 정말 이루 말할 다 할 수 없이 복잡한 심경이 들더라고요. 이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다시 남편을 향한 그리움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치고 올라오는 느낌도 들었죠. 그렇게 몇 개월을 보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난 후에 몇 년처럼 내가 오늘 뭘 했는지, 오늘 점심으로 뭘 먹었는지조차 기억 안 날 정도로 멍한 하루하루가 지났습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전 큰맘 먹고 창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없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갑작스럽게 친정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라 미처 정리되지 못한 짐들이 창고에 10년 동안 방치되고 있었거든요. 이참에 남은 유품 정리도 하고 마음 정리를 다시 해보자 했던 거죠. 그렇게 휴가를 내고 몇 날 며칠을 창고 정리만 하다가 우연히 앨범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앨범은 바로 상준이가 저와 남편의 결혼기념으로 선물해준 우리 유년기가 고스란히 담긴 앨범이었죠. 초등학교 졸업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교 졸업식, 남편의 군 입대 날, 남편의 군 제대 날까지 우리의 모든 세월이 거기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의 평생을 제 곁에 있어 주었던 것처럼 상준이 역시 늘 묵묵히 제 옆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문득 깨닫고 말았어요. 결혼 선물로 준 앨범은 대학 졸업된 시간이 멈춰 있었으나 상준이는 저와 남편의 결혼식부터 남편의 장례식까지 저와 남편의 모든 인생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없는 지금도 상준이는 제 곁에 있었죠. 문득 가슴속에서 북받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세월 날 좋아했다면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결혼식 사회를 봐주고 우리 사랑을 축복해줬을까? 남편의 죽음으로 산송장 같은 삶을 보내던 날 어떤 마음으로 보살펴줬을까? 보답받지 못하는 30년이 넘는 세월을 대체 어떤 각오로 살아왔을까 하는 것들이요. 전 바로 상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창고 정리하다가 우연히 네가 결혼식 때 선물로 준 앨범을 찾았어.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 그것도 내가 마음 정리하려고 준 거야. 네 사진들 내가 가지고 있어봐야 뭐하겠어. 미련만 남지. 데이한테도 할 짓이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던 네 사진들 전부 앨범에 넣어서 준 거야. 미안해. 순수한 마음으로 준 선물이 아니라서. 상준아,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데이 그렇게 되고 내가 너희 집에 뺀질나게 들락거리면서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싶어 했던 것도 핵심이 없어서라고 말할 순 없잖아. 무섭지? 이렇게 오랜 세월을 너를 향한 마음을 숨기고 너도 데이도 숨기면서 살아왔던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럼 내 마음 받아줄 수 있어? 이젠 더 이상 내 마음을 숨기는 게 힘들어. 네가 싫다고 하면 다시 네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데이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그리고 대인의 가족들한테도 미안해서 평생 숨기려고 했는데 자꾸만 욕심이 나네. 미안해. 평생 못 숨겨서.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어느 누가 매몰차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남편만큼이나 오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었던 친구. 남편과의 이별로 가슴 아파하는 제 곁을 묵묵히 지키며 쓰러진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남자. 그런 그를 전 차마 매몰차게 버릴 수가 없었어요. 상준이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한 저와 상준이는 가장 먼저 남편의 부모님을 뵙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야기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남편의 부모님께선 두 사람의 만남을 축복해 주셨어요. 오히려 딸이나 다름없는 제가 모르는 남자에게 시집간다고 했으면 마음 한편이 섭섭했을 텐데 아들이나 다를 바 없이 아꼈던 상준이라면 아들 하나가 더 느는 것 아니냐며 축복해 주셨죠. 거긴 좀 살만해? 너 더위 유독 많이 탔잖아. 거긴 좀 1년 내내 시원하고 그러니? 너 원망도 많이 했어. 네 잘못 아닌 거 알면서도 평생 내 곁을 지켜주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간 게 너무 서글퍼서. 그래도 데이야, 나 이제 씩씩하게 잘 살고 있어. 너도 내가 늘 밝고 씩씩하고 튼튼한 게 가장 매력이라고 했지? 나 상준이하고 잘 살게. 정말 잘 살게. 나중에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언젠가 때가 되면 그때 하늘나라에서 셋이 다시 만나자. 만나서 겜보이도 같이 하고 과자도 같이 까먹고 그러자. 응? 거기서 행복해. 나중에 만나. 데이야, 민주는 내가 여기서 잘 지키고 행복하게 해줄게. 지켜봐줘. 네가 섭섭할 일, 화날 만한 일 없도록 내가 네 몫까지 아끼고 사랑할게. 우리는 10주기를 맞이해 남편의 납골당을 함께 찾아가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인사를 나누었어요. 아마 우리는 매년 다시 이곳을 찾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며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이자 제 남편이었던 그를 추억하기 위해서요. 저희는 올가을에 식을 올립니다.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어요. 결혼식엔 이젠 하늘나라로 간 전 남편의 부모님께서도 참석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저희를 잘 아는 친구들조차도 때로는 이상한 사람을 보는 시선으로 저희를 보기도 하지만 아마 데이는 저희의 결혼을 누구보다도 축복해 주리라 믿습니다. 절 사랑했던 만큼 친구인 상준이를 아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부디 이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께서도 앞으로 저희의 삶에 행복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